혹시 생애 기반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산은 자산인데 어떤 자산이라고요? 생애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토대가 되는 자산을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있죠.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학력, 건강, 재산, 외모, 지능, 집안 배경 이런 것들 모두 한 사람의 일생을 성공이냐 실패냐 주류로 사느냐 비주류로 사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생애 기반 자산은 그 중에서도 인생을 출발할 때 필요한 종잣돈, 종자 자산을 말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은 엄청난 종잣돈이 있죠. 뭐 종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목을 상속받아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인 거죠. 반면에 누구는 땡전 한 푼 없이 맨주먹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아주 처절한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출발이 아주 고르지 못한 겁니다. 20살에 모두가 나와서 사회라고 하는 운동장에 나와서 인생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나와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누구는 100m 앞에서 달리고 누구는 50m 앞에서 달리고 누구는 운동화도 아예 없어서 뛸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즘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소득을 국가가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의 자산, 아까 제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로 말하자면 비빌 언덕을 국가가 생애 출발 초기에 마련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일할 수 있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성인들의 경우에 소득 불평등은 비자발적 실업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책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성실함, 게으름, 노력 여부 등 후천적으로 개인적 문제에 달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을 공동체, 국가가 자꾸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존적이 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국가의 힘은 그만큼 개인에 대해서 커지게 되겠죠. 개인에 대해서 국가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시민사회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존적인 복지, 국가 권력의 비대화,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 후견주의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후견이지 국가가 후견 노릇을 하게 되면 국민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정한 주기마다 선거로 뽑히는 그러한 정권이 사실은 그 국가 노릇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정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 얼마씩 준다 그럽니까? 월 몇십만 원이 아니라 십몇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준다고 해봤자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국가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 돈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았다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전망을 하고 꿈을 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하는 데서의 국가 역할을 제대로 된 큰 원칙과 안목을 갖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생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크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와 시작의 시기가 있겠죠. 뭐 이것을 성인 되는 한 20살까지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한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회 활동기라고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은퇴 연령 이후에 노년기, 이렇게 출발기, 그 다음에 사회 활동기, 은퇴 연령 후에 노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 세 부분에 투입되어야 될
세 부분에 적용돼야 될 복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균등하게, 균등한 출발, 그리고 사회생활은 치열하게,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안락하게. 그래서 균등한 출발, 치열한 경쟁, 안락한 노후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시기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퍼주기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의 매표 행위죠. 다음 세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세대만 어떻게 해서 표를 얻어서 자기가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정치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로가 가능한 시기에는 장애 등 장애같이 뭐 누가 봐도 이 국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시기에 들어가야 할 어떤 그 경쟁과 책임, 이것 대신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들, 이거 다 뽑아내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냐? 출발기와 노년기에 집어넣자는 거죠. 이때 출발기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출발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한 생명이 태어나면 바로 그때부터 그 앞으로 고유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종의 사회적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죠. 이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한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그 아이 앞으로 고유한 재산이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 자산은 부모의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라고 주는 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지급되고 있는 그런 자녀 양육비 이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 고유의 재산이고 또 상속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 돈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상속되지가 않습니다. 이 돈은 신생아 앞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냐 하면 국가가 합니다. 만 20세 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예컨대 뭐 신생아 한 명당 한 3천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돈을 사실은 이제 그 앞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돈은 국가가 운영하고 나중에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요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본인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사업자금을 하는데 쓴다든지 이렇게 일정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국가가 이걸 가지고 펀드를 굴리니까 이자도 꽤 되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아이의 경우 아주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뭐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국가는 이 돈을 그 사람이 만 60세 될 때까지 다시 운영해서 노후 자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싱가포르가 이런 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저출산 장려 대책을 위해서 저출산 장려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왜 국가가 이런 걸 해야 하느냐 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뭐 이렇게 그 물을 분도 계실 텐데 국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생애 기반 자산을 마련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사회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대별 회계를 하면 천부적으로 채무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 간 회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대 간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평생 동안 국가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받는 혜택과 자기가 내야 될 세금과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는 겁니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국가에 내야 될 것이 더 많으면 적자 인생인 것이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으면
흑자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 간 회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자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벌써 일본의 경우에는 이 세대 간 회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간 회계를 해본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생아는 태어나는 순간 국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국가에 대해서 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채무를 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생아에 대해서 국가가 이미 채무를 지워주는데 적어도 형평의 원칙상 그 신생아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그 아이에게 국민이 된 그 아이에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미리 적어도 그 아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우리가 덜어주는 역할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추구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애 기반 자산은 이게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저출산, 인구 절벽, 이게 당장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내 자식이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은수저까지는 보장한다고 하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 기본소득, 월 얼마씩 주는 뭐 기본소득과 생애 기반 자산 이 두 가지를 갖고 제 주변의 대학생들과 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자녀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시했더니 이건 전혀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유인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들어가는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되는 그 돈이 되게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여기저기에서 뭐 사람들을 끌어오고 거기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전혀 체계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아주 방만한 예산을 여기에 끌어다가 집중하면 신생아 우리가 30만 명이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1,000만 원씩 지급하면 3조가 됩니다. 1억씩 지급하면 30조입니다. 30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서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고 투입되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입한다 그러면 정말 이 30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생아 한 명씩 태어나면 바로 그 신생아 한 명당 고유 계정에 1억씩 투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애 기반 자산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집안소득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어나는 순간 사회적으로 부채가 상속되는 천부적으로 채무가 상속되는 것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 인권이 있는 것처럼 천부 물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 천부 물권이기 때문에 보편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정에서 너무 누수가 많습니다. 차라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형평상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신생아 한 명에게 1억이 배정돼서 20년 후 국가가 펀드로 운영해 준다고 해봅시다. 이자 꽤 붙겠죠. 나중에 이제 한 20살 돼서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유학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각각 이 돈을 갖고 올 수도 있겠죠. 남자, 여자 각각 1억씩 또 여기에 붙은 이자까지 갖고 오면 상당히 뭐 집을 마련하는데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 부부가 인생을 초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 말하자면 비빌 언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애 기반 자산 국가가 1억을 넣어줬지만 사실 여기에다가 부모가 부모가 사실 이제 소위 매칭 펀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동 저축에 대해서 각국에서 그 매칭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뭐 예컨대 1억을 넣었지만은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뭐 돌을 기념한다든지 뭐 100일을 기념한다든지 뭐가 됐든지 돈이 생길 때마다 부모가 여기에다가 같이 대등한 금액만큼 매칭을 해주고 거기에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이 생애 기반 자산이 정말 한 사람이 사회에 출발할 때 갖는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애 기반의 자산의 그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목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돈이기 때문에 삶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기본소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받는다고 이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달리 전망하고 꿈꿀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지만 생애 기반 자산이 국가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당장 이게 소비형 복지가 아니죠.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국가가 펀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을 또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부 펀드가 하나씩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만 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1억씩 준 그 돈을 가지고 2021년 펀드, 2022년 펀드, 2023년 코리아 펀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애 기반 자산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사실 이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 독립혁명기의 커먼센스, 우리말하면 상식이죠. 상식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미국 독립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토마스 페인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성인이 되는 남녀에게 각각 15파운드씩의 돈을 주자. 그러면 그 남녀가 농지나 목장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산을 가진 아주 건전한 시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영농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시민들이 구성하는 국가야말로 튼튼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시민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토마스 페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사회 문제 중에 그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자산 불평등에 비례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왜 생애 기반 자산이 필요한지, 또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알려서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시와 대안TV였습니다.